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사회 기출문제 해설의 김성태입니다.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2017년도 이제 처음 시험을 봤는데요. 이번 시험은 조금 독특하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으로 사회 과목이 이제 2009 교육과정으로 이제 변경돼서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2009 교육과정으로 변경된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집중하고 보고 있었고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찍은 강의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적중했는가 이런 것 좀 보면서 이제 문제를 좀 분석해 봤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일단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난이도겠죠. 난이도가 어땠는가. 일단 난이도는 저는 굉장히 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어렵게 내기는 조금 부담스러웠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보여주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좀 쉽게 나왔고요. 전체 용어를 묻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출제 범위는 예고했던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 딱 그 부분 정도 해서 나왔고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고1 사회 교과서에서요. 조금 이제 없던 용어가 좀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게 정답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문항이었고요. 그걸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나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문항 분포가 조금 변화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분명히 예측해 드렸고요. 제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으면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감소할 거라고 얘기했냐면요. 지리 관련한 부분이요. 출제 문항수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요. 지리교과 문항수는 확실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제가 봐주면 그러니까 그 자원과 관련한 부분까지 해서 이제 좀 넓게 봤을 때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리와 관련한 부분이 5문제에서 6문제로 5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의 10문제 가까이 10문제 이상을 포함하기도 했던 그 지리교과가 이번에는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이번에 2009 교육과정 사회 1학년 교과서를 딱 보면요. 거기에 이제 지리교과가 좀 많이 줄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고요. 그거를 반영해서 분명히 문항수도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정치, 경제, 문항수는 굉장히 증가했어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리교과가 감소하게 되니까 다른 부분에서 이제 늘려야 되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정치나 경제 쪽에서 좀 문항수가 증가한 게 보였습니다. 뭐 자산관리 관련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엔 거의 출제되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모의고사에도 몇 문제 집어넣었었죠. 근데 그게 나왔어요.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와 정치 문항수가 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번에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요. 개념이나 용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번에 개념이나 용어를 묻는 문제가 워낙 많이 출제됐어요. 워낙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적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시고 용어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아두시는 것.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두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런 문제 계속 출제될 거고요. 여기서 조금 고난이도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요. 기본 용어를 아시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집중하셔서 사회 과목은 공부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나 우리 1번 문항부터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1번 문항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권 저랑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했었어요. 기본권에 뭐 어떤 거 있었죠? 뭐 자유권도 있었고요. 자유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도 있었죠? 평등권. 이거를 가장 기초적으로 이야기했었죠. 평등권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걸 위한 참정권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줬던 사회권도 있었고요. 우리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던 청구권도 있었죠. 저희는 이제 이런 기본권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기본권과 관련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한계가 있었죠? 기본권을 제한할 때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고 침해할 때 반드시 법률에 따라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자유평등 참정 사회 청구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겠죠. 또 보시면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데요. 여기서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간섭을 받지 않겠대요. 예.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그럼 일단 이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자유권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유권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만약에 사회권이 나오려고 한다면요. 뭐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사회권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런 말이 나와야죠. 그렇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이런 게 나와야죠. 이런 게 나와야 사회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청구권이 나오고 있어요. 청구권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일단은 뭐가 침해당해야 돼요? 기본권이 일단 침해당해야 돼요.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내가 그거를 침해당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다시 내가 침해당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상을 청구하는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다? 아주 적극적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됐다 혹은 아주 적극적인 권리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평등권은 뭐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죠? 평등권은 누구나 똑같이 대하는 건데 능력에 따라 똑같이 대하는 건데 이 평등권이 나오려면요 이게 나와야죠. 모든 기본권에 전제가 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권을 줄 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권 앞에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평등하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본권들의 전제가 되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만 이제 사회권, 청구권, 평등권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나와 있는 이 지문은 자유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모의고사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다음 문제 보시면요.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정치와 관련한 부분이 이제 앞부분에 조금 많이 배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와 관련된 문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고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부르는 순간에 사실 이미 답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뭘 의미하죠? 선거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요. 가장 적극적인 권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장 적극적인 권리는 아닌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중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 실현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거라고요?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답은 1번 하시면 되겠고요. 청원이나 정당 가입이나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긴 합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긴 한데,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정치 참여라고 하기보다는 사회 참여라고 하는 말이 좀 낫겠고요. 청원이나 정당 가입은 정치 참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당 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에 가입해서 이제 집단 목소리를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청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가에게 직접 요구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선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에서 개인과 국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또다시 정치 문제가 나왔고요.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20문제가 전부 다 제가 모의고사에서 언급했던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뭘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냈던 모의고사 문제 한번 쫙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요. 다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로 거짓말할 수 없어요. 이미 남아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와있는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런 걸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그렇죠? 확인해 보시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제한한다. 당연히 아니라 그랬죠.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요. 반드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개인과의 토론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가 전부 다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대화와 타협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대화가 없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권리를 최대한 제한한다. 당연히 아니고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해결한다.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절대 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예. 민주주의는요, 그 전체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개개인의 이익이 정말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요, 개인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예요. 개인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무조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체주의입니다. 예. 민주주의에 거의 반대로 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여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의 이제 입장을 맞추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니은도 아니고요. 양보와 관용,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네요. 그렇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한다. 당연히 너무 좋은 말이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충분한 협의 이런 거 나와야죠. 그렇죠? 여론 수렴, 그렇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보시면요.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과 가치에 대한 문제네요. 이것도 분명히 익숙한 문제셔야 됩니다. 예,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것. 가치의 반대말은 뭐예요? 예, 가치의 반대말은 사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사실. 그래서 가치와 사실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예, 가치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 어려운 것을 가치라고 그랬고요. 사실은 참과 거짓이 명확한 것, 이런 것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찾아가 보죠. 독도는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너무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명확한 사실이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사실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아니다 하시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어려운 친구는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니은 지문은요. 어려운 친구를 도와줘야 한다. 그냥 딱 생각해 봤을 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려운 친구이지만 그거는 그 친구의 문제이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그 친구가 극복해야 될 일이야. 내가 도와줄 이유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지금 현재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그거는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가치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맞는 지문이 될 수 있겠네요. 현재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너무 명확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출산율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출산을 해도 그 사람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기르는데 부담이 없도록 만드는 사회가 중요한 거지 출산율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현재 인구가 너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너무 많은데 굳이 출산율을 국가 단위로 생각을 해서 출산율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출산율이 낮은 것은 굉장히 큰 사회 문제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안쪽에만 봤을 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출산율 자체보다는 사회 문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도 가치에 해당하는 올바른 지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물어보고 있죠. 사회적 상호작용도 정말 많이 했어요.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가치, 하나의 목표를 통해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협동이라 그랬고요. 예. 그 하나의 목표를 서로 먼저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쟁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경쟁이 과열돼서 편법 같은 게 발생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갈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과 경쟁, 갈등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시면요. 갈등, 경쟁, 협동은 있는데 관용은 없죠. 그래서 관용은 찍으시면 안 됩니다. 3번을 찍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공부하세요. 알겠죠? 다시 공부하세요. 관용 이런 거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 개 하셔야 돼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볼게요. 동일한 목표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요. 노력하는 것으로 시험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동일한 목표를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입니다. 그렇죠? 먼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요. 시험에서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점수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경쟁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경쟁. 문제. 만약에 이게 협동이 되려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협동이 되려면은 뭐 수행평가 과제를 하는데 조원들끼리 같이 이제 노력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러면 협동이 되겠죠. 그렇죠? 갈등이 되려면요. 시험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요. 몰래 교무실에 잠입을 해서 시험지를 미리 훔쳐서 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편법이 들어간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갈등이 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서 있는 지문만 가지고 봤을 때는 경쟁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간에 지금 현재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서울과 지방, 도시와 시골 간의 그 농촌과의 이제 격차죠.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 그래서 서울과 그리고 저희 부산 지역의 공업 지역 이런 데를 제외한 주변 지역은 우리가 개발이 좀 안 된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조금 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정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요. 1번은 독과점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독과점의 제한은요.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냐면은 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얘기하면 지역 격차랑은 큰 관련이 없죠. 그렇죠? 지역 격차랑은 큰 관련이 없고 그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공정하게 만들면서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소비자 보호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성 고용 할당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성에 대한 우대 정책이죠. 그리고 우대 정책 중에서도 어떤 우대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적극적 우대 정책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적극적 우대 정책 중 하나인 이제 여성 고용 할당제랑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 그래서 장애인도 사회적 약자죠. 사회적 약자인데 이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인 우대 정책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성이나 장애인은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합니다. 약자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고요? 적극적 우대 정책이죠. 네,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은요. 전부 다 소비자도 그렇고, 그리고 여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셋은 전부 다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인데, 요거는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여성 고용 할당제라든가 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적극적 우대 정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요. 어차피 이제 또 다음에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적극적 우대 정책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요거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여성이나 장애인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고용을 시켜줘갖고 그죠? 생산성을 떨어뜨리면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 여성이나 장애인들 때문에 우리가 취직을 못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우대 정책에 이제 부작용까지 받으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세 개는 아니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그 개발이 안 되겠으니까 차라리 국가가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그쪽으로 이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들이 굉장히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 지방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방으로도 이제 회사나 기업들이 옮겨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심지가 조금 분산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방의 개발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문화이해의 관점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화이해의 관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이해의 관점도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아주 많이 했죠. 아주 많이 했어요. 문화이해하는 관점은 크게 3개, 많게는 4개까지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분해보면요, 상대주의적 관점이 있고요,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겠고요. 중심주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의 사대주의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3개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구분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구분하시면 돼요? 극단적 상대주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장 올바른 건 어떤 거죠? 가장 올바른 건 상대주의고요. 자문화 중심주의나 사대주의는 나름 의미가 있지만 단점이 많은 관점이 되겠고요. 극단적 상대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주의가 너무 이제 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해 볼게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로요, 각 문화를 그 사회의 자연적 환경이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비추어서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를 그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딱 봐도 뭐라고 하시면 돼요? 상대주의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상대주의는요, 그 문화를 그 나라의 이제 그 환경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 되겠고요. 문화 사대주의는 어떤 거죠? 사대주의는 이제 다른 나라 게 좋아, 이런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 문화를 굉장히 맹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 문화가 무조건 좋아, 우리 문화는 저급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문화보다 어느 나라 문화를 더 좋아하는 거야? 다른 나라 문화를 더 좋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 제국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 제국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의 일종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요, 우리 문화가 뛰어난 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문화를 뒤엎고 우리 문화를 전파해야 돼,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굉장히 뛰어나, 다른 나라 문화는 굉장히 저급하고 야만족의 문화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서 걔네 문화를 박살을 내고 우리 문화를 주입시켜줘야 돼, 이런 입장이 바로 문화 제국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문화 중심주의는요, 이거랑 비슷하죠. 그쵸? 비슷한 개념인데,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 문화가 좋다, 이런 거죠. 그쵸? 우리 문화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문화를 다른 나라 문화보다 우수하게 보는 행동,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문화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화 사대주의는 우리나라 문화보다 외국 문화, 그리고 자문화 중심주의는 외국 문화보다 우리 문화를 더 우수하게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8번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령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네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인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구 문제는 2가지가 발생하고 있죠. 뭐하고 뭐죠? 저출산과 고령화죠. 그렇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서 고령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 문제,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거 시험에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를 또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제 모의고사에서 다 나왔던 언급했던 문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볼게요. 청장년층의 노인 인구 부담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렇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청장년층의 노인 인구를 부양할 때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될 그 비용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출산율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그렇죠? 고령화 사회는 왜 일어납니까? 고령화 사회는요, 저출산과 그리고 생명의 우리 평균 수명의 증가, 이걸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데 출산율까지 떨어져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생하는 게 고령화인데, 그래서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자체가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답이겠고요. 노인 복지를 위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실버 산업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실버 산업 이런 거 발달하게 되고요. 발달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뭔가 복지 서비스가 많이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 증가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 감소에 따른 국가 생산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이제 진짜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뭔가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뭐도 줄어들겠어요? 아동이나 청년의 수도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인구가 감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감소하는 거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생산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몇 번이요?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제가 그때도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사회복지제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회보장제도 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역시나 나왔어요. 그렇죠?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고 역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는데 공공부조 말고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두 가지 정도 더 보셔야 된다 그랬죠.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사회보험이란 거 봐야 되고요. 보험이란 거 봐야 되고요. 또 어떤 거 봐야 돼요? 사회 복지 서비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사회보험과 사회복지 서비스 요거까지 이게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회복지 제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 확인하시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좀 간단하게 나왔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제도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국민연금제도라고 돼 있죠. 국민연금은 미리 내가 돈을 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돌려받는 거죠. 약간의 이자를 거쳐서. 그래서 국민연금제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사회보험에 들어갑니다.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거고요. 고용보험 누가 봐도 그냥 보험이죠. 그렇죠? 무슨 보험이요? 사회보험에 해당하고요. 보험에 해당하겠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누가 봐도 보험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사회보험이 해당합니다. 보험에 해당하겠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쵸? 여기서 기초생활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도저히 이 사람은요,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소한 사람답게는 살 수 있게, 아주 좋은 삶은 아니지만 최소한 인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초생활보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에 해당합니까? 이거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번 복습해보고 가시죠. 공공부조의 특징은 이런 게 있죠. 일단 누가 부담합니까? 100% 국가 부담이에요. 100% 국가 부담이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합니다. 최소한 인간다운 삶. 그죠?
이걸 보장하게 되겠죠. 그렇죠? 보장하고요. 다만 국가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그 재정 부담이 좀 커요. 국가의 재정 부담이 좀 큽니다. 부담이 굉장히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요. 그 삶이 정말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말 부족한 사람들한테 국가가 100%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의 재분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아주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재분배 효과가 아주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했던 내용이니까요. 꼭 기억을 해봅시다. 소득의 재분배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회보험도 좀 보시죠. 사회보험 여기다 쓰니까 조금 보기 힘들죠. 그렇죠? 조금 지운 다음에 옆에다가 좀 써볼게요. 사회보험은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은 사회보험이냐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특징 어떤 게 있어요? 사회보험의 특징? 일단은 수혜자가 부담합니다. 수혜자 부담 원칙이요. 부담 원칙인데 여기서 같이 부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두 명이 같이 부담하죠. 국가도 같이 부담하고요. 국가 플러스 기업이 같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수혜자 플러스 국가 플러스 기업이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요.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내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돕는다는 의미에서요. 상호부조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넣어놓고 일단 내가 이제 그 보험으로 다 집어넣고 만약에 지금 당장 위험이 닥친 사람은 먼저 쓰는 거죠. 먼저 쓰게 해주는 거고 나중에 내가 위험이 닥치면은 나도 꺼내서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주머니 자루 같은 데 있으면요. 자루에다가 일단 다 같이 넣어놓고 필요한 사람이 먼저 꺼내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상호부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아까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사회복지 서비스. 복지 서비스가 있어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하나만 하시죠.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뭐만 하시면 될까요? 그 금전적 지원 아닙니다.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금전적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답은 공공부지에 해당하는 거 4번밖에 없습니다. 4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다음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보시죠. 이번에도 정치에 관련한 문제가 나왔네요. 보시면요. 밑줄친 근로 3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근로 3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근로 3권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는 단결권. 그렇죠? 일단은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단결할 수 있어요.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얘기했어요?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근로 3권이라고 되어 있고 단결권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이건 뭐라고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단체를 구성한 다음에 구성만 하고 있으면은 이게 뭔가 힘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누구에게? 우리 사용자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기업가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사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대항해서 교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요구 조건은 이렇다. 이 요구 조건을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용자랑 같이 협의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단체 교섭권 이렇게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단체 교섭권에 해당하겠고요. 또 한 가지 교섭을 했어요. 교섭을 했는데 이게 합의가 안 맞았어. 합의가 안 맞아갖고 노동자들이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갖고 그냥 밖에 나왔어. 밖에 나와갖고 우리 일 안 해 막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피켓 들고 앞에서 막 시위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파업이죠. 그렇죠? 그 파업을 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뭐라 그랬어요? 단체 행동권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단체로 이제 파업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행동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행복추구권은 중요한 권리이긴 하지만 근로 3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로 3권, 노동 3권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 3권은 제가 아주 많이 얘기했어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세 가지가 근로 3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헌법은 경제적인 약자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상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경제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경제 문제가 나왔어요. 볼게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요.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갚을 약속하고요. 그리고 나서 상품이나 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쵸? 그래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요. 내가 갚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갚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실제로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이거 갚을 테니까 일단 물건부터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널 뭘 믿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너를 뭘 믿고 이제 너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게 되겠죠. 그쵸?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뭐가 있는 사람이야? 신용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신용 하시면 되겠고요. 세금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제가 안 알려줘도 아시죠? 여러분 계속 내고 계시잖아요. 물건 살 때 맨날 10%씩 내고 계시고. 그쵸? 그래서 세금은 나라에다 내는 그 대가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겁니다. 여러분 주식을 샀을 때 주식을 산 그 기업이 주식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기업의 일부를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대가를 여러분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당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현금은 뭐 캐시죠. 그냥 우리 그 지갑에서 꺼낼 수 있는 그걸 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몇 번이요? 답은 2번. 2번 신용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입니다. 환율 하락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결국 나왔습니다. 제가 환율과 관련한 거 정말 자세하게 했거든요. 환율이나 뭐 이쪽 그 무역과 관련해서 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이거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다. 고난이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환율이 나왔어요. 그렇죠? 정말 믿으십시오. 그렇죠? 믿으면 나옵니다. 그죠? 믿으면 시험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환율이 나왔어요. 그렇죠? 환율이 하락합니다. 그죠? 환율이 떨어졌어요. 환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1,000원에서 얼마가 됐다? 500원이 됐다. 요거 아니겠어요. 그죠? 1,000원에서 500원이 됐는데 이렇다는 거는 우리가 1달러를 살 때 원래 1,000원에 샀던 거를 얼마에 산다고요? 500원에 산다고요. 500원에 산다고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 돈의 가치는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돈은 원화라고 부르겠죠? 우리는 원을 쓰니까요. 그렇죠? 원화의 가치는 올라간 거예요. 원화의 가치는 올라간 거고요. 그죠? 뭐는 떨어진 거예요? 달러 가치는 떨어진 거예요. 달러 가치는 떨어진 거.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1,000원에서 500원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외국 물건을 살 때 1달러짜리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옛날에 얼마 줘야 돼요? 1,000원 줘야 돼요. 1,000원 줘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500원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얼마 주면 돼요? 500원을 주면 됩니다. 500원을 주면 돼요. 그러면은요. 옛날보다 외국 물건 살 때는 지금 싸진 거예요? 비싸진 거야? 외국 물건을 살 때는 싸진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수입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수입은 내가 사오는 거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수입은 유리해집니다. 수입이 유리해지고요. 근데 외국어 팔라고 했어요. 팔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1,000원짜리 물건을 외국에서 살려면은 1달러만 주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물건을 1,000원짜리 살려고 하면은요. 이제는 그 500원 가치밖에 안 해주니까 2달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외국에서는 우리 물건을 가져오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그쵸? 그렇다는 건 우리 물건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불리하다는 거야? 수출엔 불리하죠.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쵸? 꼭 기억을 하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해외여행을 갈 때는 환율 하락이 유리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요.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이거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쵸? 반대로 외국인이요. 외국인이 국내 여행을 할 때는요.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돈을 빌렸어요. 외국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걸 갚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갚으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옛날에 1달러를 빌렸을 때 내가 갚으려고 하면은요. 1,000원을 내고 갚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얼마 내면 갚을 수 있어요? 500원 내면 갚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빌린
빚. 그래서 외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채를 이야기했을 때 외채를 갚으려고 할 때 그거를 상환 이렇게 불러요. 외채를 상환할 때 불리하다 유리하다. 옛날엔 1,000원 내야 상환했는데 지금 얼마 내면 상환? 500원이면 상환. 그러니까 유리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보시고 밑에 하나씩 보시죠.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외채 상환은 유리하다 그랬으니까 부담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채가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상환에 유리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번 맞는 내용이고요. 국내 제품의 수출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수출은 어떻다? 불리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해외 원자재의 수입이죠. 예, 수입은 제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수입이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수입이 유리하니까 수입은 감소가 아니죠. 그죠? 감소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예,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일단 3번 하시면 되겠고요. 개인의 해외여행 비용이 감소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로 여행 갈 때요? 해외여행 갈 때요? 어떻다고요? 예, 유리하다고요. 그래서 비용이 감소해요. 그래서 싼 값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요.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답은 3번. 3번만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2번까지만 봐도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고등학교 사회교과에서 크게 벗어나는 문제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셨다가요. 13번부터는 좀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